코스피가 4거래일째 오르면서 장중 한때 2,6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다소 진정되면서 조선주가 오히려 하락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불공정 거래의 주범이 아닌 가담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SG발 주가 폭락 사태 등 개인별 이득이 명확하지 않을 때 가담자들이 전체 부당이득을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국내 수입 물가가 지난달에도 2.3% 올라 4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제조업 감소세도 이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저께 독일 출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일은 매년 파운드리 포럼이 열리는 곳으로 파운드리 사업 힘싣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속도 조절에 힘입어 코스피가 장중에 2,600선을 터치했습니다. 반면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자 관세 전쟁에도 무풍지대로 불리며 수당하던 조선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까지 벌써 나흘째 상승 중인데 지금 증시 흐름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오늘 오후 2시 50분 기준 0.39% 오른 2,593.36의 거래 중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00억 원, 3,800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지만 기관이 3,800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와 대상은 언급하지 않자 협상에 여져 있다는 안도감에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 넘게 올라 757.72에 거래 중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8원 50전 내린 1,44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도 좀 살펴보죠. 증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뜨거운데 조선주가 오히려 하락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관세 불확실성이 줄어들자 HD 현대중공업은 8%대 하락하며 33만 6천 원 선에서 거래 중인데요. 한국조선해양과 HJ중공업도 각각 4%, 2%대 하락 중입니다. 반면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각각 8%, 7% 오르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의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소식에 두 회사의 주가가 모두 올랐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살펴보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전 장중 한때 약 한 달 만에 4만 선을 뚫었지만 현재 하락 전환에 39,100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중국 상해 지수는 0.07% 내린 3,340선에 홍콩 항생 지수는 1.47% 넘게 오른 22,100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이어서 시장을 둘러싼 각종 제도의 변화들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제2의 SG발 폭락 사태 등을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 체계를 손질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공정 거래에 참여한 가담자들마다 얻는 부당이득액이 불분명해서 과징금을 매기기가 그간 어려웠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당이득액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요. 네, 금융위원회는 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자본시장조사는 미공개 정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와 시세 조종 행위 등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절차인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가담자의 경우 가중치에 따라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가담자마다 부당이득액을 산출했는데 각 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이 모호해 부과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상, 중, 하 세 단계로 나눠 불공정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0.5에서 1.5배수의 가중치가 부담됩니다. 금융위는 부칙을 신설해 이번 규정이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난 2023년 SG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미흡한 탓에 당국이 제때 조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바 있는데요.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불공정 거래자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발 수사기관 통보와 동시에 과징금도 매길 수 있게 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까지 예고된 이후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어제 금융당국이 일부 비영리법인을 시작으로 가상자산 법인 거래에 물꼬를 텄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런 움직임에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맺으려는 은행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모습입니다. 류선우 기자, 일단 거래소와 은행들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 문호를 법인에 개방하기로 하면서 국내 거래소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아직 거래소와 제휴를 맺지 못한 은행들이 조급해진 상황입니다. 거래소와 손잡은 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예치금과 수수료로 이익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국내 5대 은행 중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한 곳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뿐입니다. 빗썸은 농협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제휴처를 최근에 바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거래소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게 농협과 하나, 우리은행이 되는 건데 이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업비트와 손잡기 위해 바쁜 분위기인데요. 업비트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K뱅크와 협업했지만 오는 10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K뱅크는 3년 재계약을 원했지만 결국 1년 단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업비트와 손잡기 위해 일찌감치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측은 가상자산 업체와의 다양한 업무 제휴를 추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하나금융은 함영주 회장이 신년사에서 가상자산 시장 변화 대응을 언급할 만큼 의지가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한 거래소가 한 은행과만 제휴하도록 한 그림자 규제가 풀릴지도 관심인데요. 법적인 근거 없이 자금 세탁 방지를 이유로 금융당국의 암묵적 요구로 지켜져 온 원칙인데 변화한 시장에 맞게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류선입니다. 금융당국은 상장지수 펀드 ETF 제도의 개선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방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ETF의 증권 신고서 심사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ETF 관련 심사를 기존보다 덜 까다롭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ETF 신고서 심사 관련 문턱을 지금보다 낮추기로 했습니다. ETF 상장 심사는 이 한국거래소가 담당하지만 이 금융감독원은 ETF 증권 신고서 관련해서 투자자 보호나 또 중요기재 사항 부분 등의 신고서 효력 발생에 관여합니다. 이 파생형이거나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ETF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이 당국이 보수적으로 심사했었는데 이제 시장이 180조 원 규모를 넘어선 만큼 다양한 ETF 상품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이 최근에 ETF 상품이 기초자산형에서 파생형으로 이 패시브에서 액티브형으로 바뀌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건데요. 이런 차원에서 금융당국은 액티브 ETF의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를 현 70%에서 더 낮춰서 이 운용력의 자율성과 수익률을 더 키우는 방법도 포함시켜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ETF 시장을 좀 짚어보면 상품들이 엇비슷하다 보니까 운용사들이 수수료 인하 경쟁에 더 열을 올리는 모습이죠. 맞습니다. 미래에셋운용이 지난 6일 미국 대표지수 ETF 총보수 인하 포문을 연 이후에 삼성과 KB자산운용이 더 낮은 총보수로 맞선 상황인데요. 일단 금융감독원은 대형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대형사가 아니면서도 액티브 ETF 등 차별화된 상품으로 양호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등의 사례를 현재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관련 새로운 구조의 상품을 가져오면 이 기준이 없다 보니 검증을 받은 건지 또 외국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등의 펀드 심사가 오래 걸렸다면서 업계 혁신적인 상품이 나오면 규제 일변도로만 갈 수 없고 펀드 출시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 올해가 시작됐던 지난달 한 달간 우리 경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환율과 물가 불안이 결국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 물가가 4개월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이한나 기자, 이번에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45.22로 지난해 12월보다 2.3% 올랐습니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째 상승 중입니다. 품목별로는 광산품, 석탄 및 석유 제품, 화학 제품 등의 상승률이 높았고요. 세부 품목 중에서는 원유, 벙커CU, 수산화 알루미늄, 2차 전지, 선박용 엔진 등의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1월 수출 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 133.56보다 1.2% 높은 135.12로 집계됐는데 역시 넉 달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4개월째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네, 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평균 1,434.42원에서 올해 1월 1,455.79원으로 1.5% 올랐고 국제유가도 두바이 기준 73.23달러에서 80.41달러로 9.8% 상승했습니다. 수입물가 상승, 향후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행은 유가나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은 소비자 가격 상승을 통해 즉각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된다며 중간재, 자본재 등의 수입물가 상승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어서 고용 상황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보면 건설업은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청년층의 상황도 나빴습니다. 정동진 기자, 일단 취업자 전체 수가 늘어난 부분부터 좀 짚어보죠. 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87만 8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3년 10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 일자리 사업의 재개로 보건복지부문과 공공행정 취업자가 회복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보건 영역에서 11만 9천 명, 공공행정 영역에서 3만 3천 명이 늘면서 지난 1월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거칠게 정리하면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공급하면서 일자리가 늘었다는 건데 그러면 청년 일자리는 어땠습니까? 네, 20대의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0만 5천 명이 줄었는데요. 60세 이상에선 34만 명이 늘면서 20대에서의 감소폭을 상쇄했습니다. 청년층의 취업 감소는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가 5만 6천 명 줄어든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건설 경기 침체 여파로 건설업 취업자도 16만 9천 명이 줄면서 2013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고요.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도 소매업 부문의 취업자 수도 지난 12월과 비슷하게 9만 1천 명이 줄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내수 부진과 고용 둔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이렇게 물가와 고용 모두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를 중심으로 한 통상 환경 악화까지 우리 경제를 덮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경제 진단이 한층 더 어두워졌습니다. 정보윤 기자, 정부의 진단 내용 전해주시죠. 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2월호를 통해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여파 등으로 소비 심리가 크게 악화하는 등 부진이 이어지자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쓴 건데요. 실제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로는 3.3%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건설 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8.3%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고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째 쪼그라들었습니다. 네, 앞선 지난달 진단에서는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했죠. 이번 달에는 어땠습니까? 네, 2달 연속 같은 진단이 유지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수 부진 외에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발표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인데요.
기재부는 특히 주요국 관세부가 현실화 등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이 같은 우려를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한편 1월 수출은 설 명절 등으로 조업 일수가 감소하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3% 급감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악관이 기존의 관세 조치에 더해서 이른바 칩스법,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조건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보조금이 확정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필 기자,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보조금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재협상을 추진 중이며 관련 지급을 일부 연기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정책 요구사항 등을 수정한 뒤 대상 기업과 재협상할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And we want that business back. We want it back in the United States. And if they don't bring it back, we're not going to be very happy. 백악관은 보조금을 받고 중국 등 다른 국가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매체는 인텔과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포함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재협상 추진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파장 등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재협상이 진행되게 되면 비용 손실은 물론 생산 지연 우려 등 글로벌 전략 타결 가능성까지 떠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총 3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3조 원 이상 투입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대신 보조금 47억 4,500만 달러를 받기로 했고요. 인디애나주에 공장을 짓기로 한 SK하이닉스도 4억 5,800만 달러의 보조금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식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얻어갈 수 있는 먹거리 등을 챙기는 한편 현지 진출 기업들은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에 따라 어떤 분야의 우리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선 지난 3년에 걸쳐 치러진 전쟁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 1,300조 원 넘게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필수적인 건설업과 건설기계 업종이 해당 수혜 업종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 건설기계와 인프라 업체 가운데 HD 현대그룹의 건설기계 부문 계열사인 HD 현대사이트 솔루션은 전후 복구 지원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 측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사의 재건 사업 참여도 있는데요. 이미 현대건설은 우크라이나 브리스필 국제공항공사와 공항 재건, 확장 사업을 위한 MOU를, 삼성물산은 리비우시와 스마트시티 개발 MOU를 각각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새로 생긴 시장이 있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잃거나 부딪혀야 하는 것들도 있을 텐데요. 네, 우선 러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요. 전쟁 기간 동안 중국 업체들이 러시아 시장을 점령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 공장에 진출했던 현대차그룹의 경우 해당 공장을 철수하지 않고 중국 업체에 임차를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도 다른 유럽 기업들과의 경쟁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첫 해외 출장지로 독일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매년 파운드리 행사를 개최하는 곳으로 이 회장이 어떤 시장에 주목하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한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현지 시간 12일 독일 뮌헨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첫 해외 출장지로 찾은 독일은 삼성전자가 매년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하는 곳입니다. 업계 안팎에선 이 회장이 부진한 파운드리 실적을 만회하고자 고객사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TSMC의 경우 유럽 내 첫 반도체 생산 공장으로 독일을 낙점했습니다. 또 벤츠와 BMW, 아우디와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 본사가 집결해 있어 차량용 반도체 개발과 생산을 논의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차세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자동차용 반도체의
주목을 하고 그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는가 아닌가. 그것도 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삼성전자가 올해 파운드리 가동률을 최대로 끌어올릴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회장의 글로벌 현장 경영 행보도 점차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도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한진 기자, 상호 관세가 결국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교역 상대국에도 부과하겠다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하라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에게 지시했는데요. 러트닉 지명자는 국가별로 1대1로 접근하는 상호관세 조사를 오는 4월 1일까지 완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후 새로운 상호관세를 언제 제정할지는 트럼프 대통령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늘 국가별 관세와 시행 시기 등 구체적 언급은 없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거의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겠지만 특히 인도와 일본, 유럽연합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라고 이 관세를 피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외환 정책과 미국 무역대표부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해 대부분 무관세로 교역을 하고 있는 우리도 상호관세를 피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 8위에 자리하고 있고 지난해 흑자액은 557억 달러, 약 81조 원에 달합니다. 미국의 검토가 이뤄질 4월 초까지 한미 간의 협상을 추진할 시간은 있지만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정치적 타결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지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미세먼지 실황을 보시면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탁한 공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일부 공기질이 탁한 가운데 시흥 1동이 56 마이크로그램, 난향동과 시흥 5동이 54 마이크로그램으로 서울 중 먼지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오늘 한낮엔 평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이 10도, 부산이 12도까지 오르겠고요. 이번 주말까지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라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는데요. 환경부 기준으로는 중서부 지역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지만 WHO 기준으로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로 예보돼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이번 주말에도 전국 많은 지역 대기질 나쁨 단계가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신다면 마스크를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주말 지나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